여러분, 잠깐만요.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다고 외치면서 동시에 스포트라이트를 쫓아다니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마치 배부르다고 투덜거리면서 또 다른 접시를 집어드는 것과 같죠?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은 현대 셀럽 문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모순 중 하나를 파헤쳐 볼 건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보다 반전이 더 많다는 걸 장담합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런던의 법정,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 왕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앉아 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면서 수년간의 침해, 감시, 그리고 끊임없는 미디어의 추격에 대해 증언합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그려내죠. 쫓기고, 괴롭힘당하고, 무자비한 타블로이드 언론에 의해 평범한 삶을 모두 빼앗긴 사람으로요. 감정적이에요. 날 것 그대로예요. 솔직히 꽤 설득력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재미있어집니다. 불과 며칠 후 그 왕자가 미국 유타주 선댄스 영화제 레드카펫에 서 있는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방금 전에 비난했던 바로 그 카메라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망쳤다고 주장했던 사진 기자들? 네, 이제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자신의 최신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를 극적이고 계신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순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해리와 메건이 왕실 이후 삶을 정의하는 핵심 퍼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게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뒤로 돌아가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해봅시다. 이 상황은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독하다고 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네요. 그런 타입 아시죠? 연결을 끊어야 한다고, 모든 게 얼마나 해롭다고 장문에 포스팅을 하고, 그러고는 다음날 또 열심히 올리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딱 그 느낌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런던 법정에서 시작됩니다. 해리 왕자는 데일리 메일을 발행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건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원한의 정점이죠. 이 왕자는 어머니 다이애나 공주의 죽음에 대해 미디어를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비난해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 메건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2시간 동안의 증언에서 그는 해킹당한 정보, 침해당한 프라이버시, 그리고 빼앗긴 어린 시절에 대해 줄줄이 늘어놓았어요. 왕실 역사가들은 이게 수백 년간 이어온 왕실 예의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유명한 신조가 있었죠. 절대 불평하지 말고 절대 해명하지 말라. 여왕과 그녀의 후계자인 찰스 왕은 스포트라이트 속의 삶이 일종의 파우스트적 거래라는 걸 이해했어요. 엄청난 특권의 대가로 끊임없는 감시를 받아들이는 거죠. 왕실과 언론 사이에 불편하지만 필요한 공생관계를 헤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리는 이 합의를 의도적으로 깨버렸어요. 자신의 책 스페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축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시스템의 참가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거예요. 심리 분석가들은 그의 행동을 이끄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깊고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과거를 다시 재판하려는 광적인 욕구,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것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필요성이죠. 이 때문에 그의 법적 싸움은 최고 수준의 도덕적 의무로 포장됩니다. 그는 단순히 잡지사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부패한 시스템과 싸우는 거예요. 법정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과 싸우는 영웅의 모습을 보여줬죠. 설득력 있고 거의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홍보 전문가들과 왕실 평론가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 영웅이 전장을 떠나자마자 바로 세일즈맨으로 변신했다는 거죠. 엄숙한 법정에서 화려한 선댄스로의 전환은 단순히 지리적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성의 간극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그 결과는 끔찍했어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설립한 선댄스 영화제는 오랫동안 독립영화 제작의 기둥이었습니다. 예술과 상업이 충돌하는 곳이지만 진정성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거기 나타남으로써 해리 왕자는 비평가들에게 그들이 오랫동안 그를 비난해온 위선의 완벽한 증거를 제공한 거예요.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요. 미디어에 쫓기는 마지못한 셀럽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어요. 그가 자발적으로 미디어의 품으로 행진해 들어가서 90분짜리 영화를 팔기 위해 관심을 구했으니까요. 메시지는 명확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웠어요. 언론은 그의 삶을 파고들 때는 괴물이지만 그의 상품을 홍보하는 데 사용될 때는 필수적인 도구라는 거죠. 아, 그리고 선댄스에서의 도박은 단지 햇살 가득한 레드카펫만이 아니었어요. 빈 좌석들도 있었거든요. 이 예상치 못한 전개의 중심에는 쿠키 퀸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미국 걸스카우트에 관한 영화였죠. 서섹스 부부는 이 영화의 총괄 프로듀서로 합의했고 그들이 책임자였습니다. 전직 걸스카우트였던 메건은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해리가 자신의 곁에 있기를 강력히 원했다고 해요. 조직 내부자들에 따르면요. 논리는 할리우드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전략과 일치합니다. 셀럽의 힘을 이용해서 상품을 판다는 거죠. 공작과 공작 부인의 결합된 셀럽 파워는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마케팅 자산이었어요. 문화적 소음을 뚫고 나갈 최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자산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었죠. 시사회 영상에는 메건이 깊이 있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어머니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계속 육아를 하고 우리 딸이 이 소녀들처럼 정말 강한 젊은 여성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키우는 것이 정말 고무적이에요. 하지만 선댄스에서의 모험은 많은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는 일반적으로 꽉 차고 에너지 넘치는 시사회가 형편없는 반응을 얻었다고 소식통들이 전합니다. 페이지 6의 보도에 따르면 파크시티 극장은 빈 좌석으로 가득했대요. 명백한 규칙 위반이죠. 한 추정에 따르면 약 150석이 비어 있었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의 재정 지원을 받은 영화치고는 재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인 당혹감이었어요. 서섹스 부부가 자신들의 문화적 영향력을 인식하는 것과 대중이 그들의 창작물에 실제로 관심을 갖는 것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인상을 만들어냈죠. 이 사건은 업계 분석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어요. 이 듀오가 소비자들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폴로에 관한 영화, 영감을 주는 인물들, 그리고 메건이 아키타입스라는 팟캐스트를 포함한 그들의 활동은 슬로우 텔레비전 범주에 속한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안전하고 진지하고 궁극적으로 지루하다는 인식 때문이죠. 더 많은 소식통들은 서섹스 부부가 쿠키 퀸즈 영화에 참여한 것이 막판 합의였다고 말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할리우드 작전이에요. 유명 인사들이 날아와서 돈을 좀 던지고 총괄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려서 업계의 발판을 마련하고 좋은 홍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시사회 당시 그들이 아직 영화의 주인공인 어린 걸스카우트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진술도 있었어요. 이게 실제 상황이었든 아니든 느낌은 상호작용이 진정성보다는 거래적이었다는 거예요. 영화 속 영감을 주는 젊은 여성들에게 집중하는 대신 다큐멘터리는 주로 자신들의 브랜드를 위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이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유명한 부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선댄스의 빈 좌석들은 특정 영화에 대한 논평 그 이상이었습니다. 관심을 끌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브랜드의 명백한 상징이었죠. 자, 이제 프라이버시 딜레마와 스페어의 유령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해리 왕자 자신의 자서전 스페어 페이지 안에서 왕실 가족과 서섹스 가족 사이의 격차가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쉽게 드러납니다. 대부분 이 책은 현대사에서 가장 놀라운 자기주도적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중 하나로 눈에 띄거든요. 해리가 자신의 삶을 침해했다고 신문사들을 고소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에서 가장 친밀하고 종종 불쾌한 요소들을 공개하는 400페이지짜리 폭로서를 출간했어요. 훨씬 더 해로웠죠. 세상은 그의 10대 시절 약물 사용에 대해 알게 됐어요. 펍디 들판에서 어떻게 동정을 잃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당혹스러운 세부 사항,
그리고 이제는 유명해진 이야기인 북극 여행 중 성기에 동상이 걸렸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입술에 사용했던 크림으로 치료했다는 내용까지요. 이 모든 발견들이 무자비한 언론에 의해 강탈당한 게 아니에요. 그가 수백만 달러의 선불금을 받고 팔기로 선택한 거예요. 책의 주요 목적은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았고 주요 표적은 실제로 그의 형인 윌리엄 왕자였어요. 언젠가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죠. 메건을 둘러싼 논쟁 중에 윌리엄이 해리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과정에서 개 그릇을 깨뜨렸다는 육체적 싸움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형제 화합의 공개 이미지를 깨뜨린 폭탄 선언이었어요. 이 폭로는 형제관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꾼 폭탄이었습니다. 통합과 안정성의 원칙 위에 세워진 기관인 군주제 역사상 전례 없는 내부 사보타주의 사례였죠. 웨일스 왕자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동생의 배신의 놀라운 규모 때문에 분노하고 있으며 동생이 한 행동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폭로들은 그를 단호하게 만들었어요. 해리가 최전선 왕실 역할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재회도 거부하도록요. 형제 사이의 유대는 한때 군주제 미래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였는데 이미 복구 불가능한 지점까지 악화된 것 같아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기꺼이 수익화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비난하는 것이 그의 공개 이미지의 핵심적이고 해결 불가능한 모순을 구성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정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가족의 사적인 고통과 주장된 잘못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고 있다는 생각은 많은 비평가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기자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책이나 영화를 팔기 위해 필요할 때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왕실 가족의 어떤 다른 구성원도 미디어와 이렇게 선택적인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치를 누린 적이 없어요. 예외 없이요. 케이크를 갖고 먹기도 하려는 욕망, 그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조건으로만 명성과 부를 추구하려는 시도의 결과로 더 넓은 대중과 심지어 그들 자신의 팀원들조차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목적이 뭔가요?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미디어 제국을 건설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고립되고 사적인 삶을 사는 건가요? 데이터는 점점 더 후자가 진정한 이유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전자의 언어가 방패이자 칼로 사용되고 있지만요. 10억 달러의 재산을 모으려는 야망을 가진 이상한 개인들의 포도밭이라고 할까요? 한편 메건은 그들의 새로운 존재의 상업적 기반인 아메리칸 리비에라 오차드라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해리가 법정과 레드카펫에서 싸움을 벌이는 동안 말이죠. 공주가 되기 전에 운영했던 블로그의 후속작인 이 사업은 기네스 패트로 같은 인물들이 지배하는 고급 셀럽 건강 및 가정용품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포지셔닝 됐어요. 하지만 초기 출시는 큰 의심과 비판으로 맞이했어요. 서섹스 브랜드가 현재 겪고 있는 보다 일반적인 도전의 전형이죠. 평론가들은 제품의 높은 가격표 때문에 빠르게 조롱했어요. 42달러짜리 딸기 스프레드 트리오와 62달러짜리 꿀 듀오 선물 세트를 포함해서요. 밸런타인데이 라인은 기존 제품을 빨간 리본으로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공격을 받았어요. 의미 있는 사업 확장이 아니라 저노력 돈벌이로 여겨진 거죠. 처음 보기엔 문제가 마케팅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 같아요. 생산 및 배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보고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고객 지원이 나쁜 상황이 됐거든요.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64달러짜리 양초인데 심지가 없었대요. 인기 유튜버와 온라인 리뷰어들이 결함 있는 제품을 받았다는 불만이 있었어요. 회사가 생산 확대와 물류 관리의 기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측됐어요.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했을 때 완고한 침묵으로 대했다고 하거든요. 메건이 블룸버그에서 자신의 첫 한정판잼이 매진되고 있다고 발표한 후 회사는 생산을 늘렸어요. 하지만 나중에 50만 달러 이상의 가치로 추정되는 미판매 상품으로 가득 찬 창고를 발견했다고 비평가가 지적했죠. 보도에 따르면 공작 부인은 메가 비즈니스 억만장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대요. 하지만 이 목표는 현재 전자상거래의 가혹한 현실과 고객의 감정과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섹스 부부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핵심 전략적 딜레마를 조명함으로써 이 충돌은 역사 전반에 걸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요.
영국 왕실 가족과의 연결은 항상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였어요. 반면에 영국을 떠난 이후 그들의 전체 공개 이야기는 그 특정 기관에 대한 비판과 비난과 일치해왔죠. 그들이 하고 있는 건 동시에 깎아내리고 도망치려는 연결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시도예요. 결과적으로 고객이 받는 메시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군주제를 거부한 두 반란자를 지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대 왕족의 작은 조각을 사는 건가요? 기업이 군주제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설득력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워요. 또한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군주제의 신비를 완전히 활용하는 것도 어렵죠. 이 두 가지 도전은 모두 극복하기 어려워요. 최종 결과는 목적 없이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예요. 무엇인지보다는 무엇이 아닌지로 더 정의되고 계속해서 답답하게 불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비전을 사도록 소비자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미래의 단절과 스타의 힘이 사라지고 있어요. 공개적인 불일치, 전문적인 실수, 그리고 가족 싸움 모두가 합쳐져서 브랜드 서섹스 주변의 눈에 띄는 퇴보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는 감정에서 나온 거죠. 한 비평가가 브랜드가 2026년에 죽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아마도 너무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런 예측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스타 파워가 사라지고 있다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걸 보여줘요. 처음에 그들을 매료시켰던 왕실 가족을 떠났을 때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그들은 피곤하고 그들의 떠남에 대해 회의적이에요. 넷플릭스와의 수백만 달러 계약은 원래 그들의 재정적 자유의 열쇠로 여겨졌는데 엇갈린 결과를 냈어요. 그리고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연장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죠. 공작과 공작부인 자신들 사이에서도 그들이 미래에 추구하고 싶은 길에 대해 점점 더 커지는 분열이 있는 것 같아요. 대중이 브랜드의 다른 면을 보는 동안 몬테시토 사람들은 해리가 집에 머무는 아빠로서의 삶에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부름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대요. 지역 사람들은 그가 예의 바르고 매력적이라고 말했고 그가 실제로 원한다고 말하는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대화에서 메건은 그들의 전문적인 목표 뒤에 있는 명백한 추진력이에요. 그녀가 다음 계약, 다음 프로젝트,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추진하는 사람이라고들 주장해요. 이게 큰 문제를 일으켜요. 처음부터 왕자는 야망 넘치는 여배우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한 비평가는 그가 왕실 가족에서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결혼 생활에서 더 스페어가 됐다고 말했어요. 아내의 광적인 의미 탐색이 그를 조연 역할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영향은 정말 커요. 떠난 개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남겨둔 회사에게도요. 사람들이 조직을 떠났다는 사실 때문이죠. 서섹스 문제는 분명히 군주제를 매우 슬프고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의무에 집중하고 조용한 존엄을 유지하는 기업의 접근 방식은 여러 면에서 매우 잘 작동했어요.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이 캘리포니아에서 뉴스를 만들어내는 동안 찰스 왕과 윌리엄 왕자는 화려하다고 할 수 없는 왕실 의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그들의 수용도 평가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올라가고 있어요. 전통은 항상 같지 않아요. 이건 유명세가 가져오는 예측 불가능성과 상당히 다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해리 왕자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점점 더 불확실해하고 있어요. 그는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비즈니스 생활을 위해 자신의 출생권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만든 홍보 문제에 빠져 있죠. 왕족이라는 황금 감옥을 떠나 그 요구와 침입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이전보다 더 나쁜 새로운 우리에 갇히게 됐어요. 이 감옥은 출생이나 의무에 기반하지 않아요. 대신 존재는 예측 불가능하고 가혹하며 계속 감소하는 대중 관심의 수익에 달려있죠. 어머니를 잃은 어린 소년과 길을 잃은 왕자는 모두 그들이 추구한다고 말했던 한 가지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진정한 정체성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마도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예요. 진정성 없이는 어떤 브랜드도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프라이버시를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쫓을 수는 없어요.
미디어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그걸 이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딱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중은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모순을 보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슬픈 이야기예요. 어머니를 잃고 트라우마를 겪은 소년이 자유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우리 모두에게 경고이기도 해요.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더 보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알림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상 종료.